영주권자 등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국적자들은 앞으로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 의무와 관련된 현행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1년 전과 비교해 44% 급감하면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FDA가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7일 펜실베니아주의 국제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던 40대 남성의 가방 안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영주권자 등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적자들은 앞으로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의료 목적의 입국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아오던 영주권자들은 해외 거주 국적자들의 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필수 체류 기간을 규정해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해외 이주 미신고자의 경우 영주권자 등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도 지역 가입자로 입국 즉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 지나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한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의료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현재 출국 시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가 중단되는데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만들어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는 건보 기준은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던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 의무와 관련된 현행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해외 임시 체류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영주 목적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적 이탈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고 모든 복수국적자가 아닌 직계 존속의 영주 목적 없는 국외 출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유도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0년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A씨는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반려되자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또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 이행을 기피하는 등 복수국적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있다며 외국의 생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납세 국방 등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기본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또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어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이번 법안은 지난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이번 법안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 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과 대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검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때이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향후 평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가역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핵 무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녀 임금의 격차는 100대 82 정도로 지난 20년간 거의 정체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계 여성은 백인 남성의 93% 수준을 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인 여성보다도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해 기준 미국의 남성들이 1달러를 벌 때마다 여성은 82센트를 버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80센트를 벌어들였던 지난 2002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1982년 남성의 65% 수준이었던 여성의 임금 수준은 2002년 80%로 20년 만에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만 2002년에서 2022년까지 20년 동안에는 2%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임금 격차는 인종에 따라 제각각이었는데 그중 아시아계 여성과 백인 남성의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흑인 여성의 임금은 백인 남성의 70% 수준이었고 히스패닉 계열 여성은 65%였습니다. 백인 여성은 83%, 아시아계 여성은 93% 수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또 여성의 연령에 따라 임금 격차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5세에서 34세 여성들은 지난 2007년 이후 같은 연령대 남성 임금의 90% 혹은 그 이상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37세에서 46세 여성 집단은 84%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연령에 따른 임금 격차 증가는 여성이 18세 미만의 미성년 아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35세에서 44세 여성 취업자의 66%는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나 25세에서 34세 여성 취업자가 자녀를 둔 비율 40%보다 26% 더 높았습니다. 각종 정부 통계에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민간 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양대 온라인 리크루팅 회사인 집 리크루터와 리크루트 홀딩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노동부 발표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구인 건수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57%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집 리크루터가 집계한 12월 기업들의 채용 공고 건수는 2020년 2월보다 26.7% 많은 데 그쳤습니다. 이 회사가 집계한 1월 채용 공고 건수는 23.2%, 2월 채용 공고는 16.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미자영업연맹과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구인 정보를 추적하는 리서치 회사 링크업 등 다른 데이터에서도 정부 통계보다 더 빠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줄리아 폴락 집 리크루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통계에서는 경기 둔화를 보지 못했지만 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과잉 고용을 우려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고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언 시걸 집 리크루터 최고 경영자도 분명히 거시 경제적 침체기에 있고 온라인 채용도 냉각되고 있다며 구직자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를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미국 민간 기업들의 실제 구인 건수를 900만에서 1000만 건으로 추산하면서 통계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식어가면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4% 급감하면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모기지 은행협회는 지난달 24일로 끝나는 한 주의 모기지 신청이 전주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4% 급감했고 3주 연속 감소하면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엘칸 모기지 은행협회 부회장은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1월에 모기지 신청이 잠시 회복됐지만 지난달 금리가 다시 0.5%포인트 뛰면서 다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1월 7.08%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5%를 기록해 1년 전 3.89%의 1.6배 이상 높습니다. 한편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엘칸 부회장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경제활동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빨리 냉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금리에 계속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DA가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백신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효과 검증 실험에서 화이자의 백신은 67%,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백신은 83%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지난 28일 화이자가 개발한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의 60세 이상 사용 승인을 권고했고 어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RSV 백신에 대해서도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RSV가 65세 이상 성인 가운데 매년 6천 명에서 1만 명의 사망, 최소 6만 명의 입원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RSV가 전 세계 어린이의 주요 살인자라고도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약 3만 4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백신의 효과 검증 실험을 진행했는데 RSV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약 67%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의 경우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는데 약 83%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자문위에서는 각 백신이 일부 부작용을 보이기도 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한 환자는 면역체계가 신경계를 공격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에 걸렸고 또 다른 환자는 8일 만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일종인 밀러-피셔 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접종자 중 한 명도 9일 뒤 길랭바레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 2명 중 1명은 쇠약과 시력 상실 등의 증상이 있는 신경장애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에 걸렸고 나머지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FDA의 승인을 받으면 백신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성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펜실베니아주의 국제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던 40대 남성의 가방 안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검찰에 따르면 마크 머플리는 지난 27일 리하이밸리 국제공항에서 저가항공사 얼리전 항공 201기에 탑승하기 위해 짐가방을 검사대에 올렸습니다. 목적지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샌포드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그의 수트케이스 안에서는 밀랍 종이와 비닐 등으로 겹겹이 싼 3인치 직경의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검사대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즉시 보안경보가 울렸고 FBI의 기술진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의 폭발물은 분말과 과립 형태로 일반 판매물 수준의 폭죽 성분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일반이 흔히 사용하는 검은색 가루 형태의 폭죽용 화약의 혼합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사당국은 이 폭발물이 촛불 심지와 비슷한 즉석 퓨즈가 달려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 폭발물에 든 검정색 화약가루 등이 열과 마찰에 의해 쉽게 점화되어 항공기에 반입될 경우 비행기와 탑승객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방에는 이 폭발물 이외에도 부탄가스와 라이터, 하얀 화약가루가 든 파이프 폭탄과 무선 공구와 배터리, GFCI 회로 차단기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머플리는 공항 당국이 방송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호출한 직후에 공항을 빠져나와 달아났다가 늦은 밤 랜스포드의 한 집에서 폭발물 소지 혐의와 폭발물이나 인화물질을 항공기 안에 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모든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가격을 월 $35 이하로 낮추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이런 압박에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오늘 4분기부터 인슐린 제품의 가격을 7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 가격을 오는 4분기부터 7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릭 제품인 리스프로 가격은 바이알당 82달러에서 5월 1일부터는 25달러로 낮아집니다. 일라이릴리는 시중에 나온 모든 인슐린 제품을 통틀어 최저가라면서 휴마로그의 1999년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릴리의 인슐린 제품 구매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월 35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을 민간 보험 가입자에게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인슐린 구매에 월 35달러 이하만 내고 있습니다. 무보험자들도 릴리 홈페이지에서 할인 카드를 다운로드해 가맹 약국을 방문하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릭스 릴리 최고 경영자는 우리가 발표한 공격적인 가격 인하는 당뇨병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메디케어 가입자뿐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 이하로 낮추라고 공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서 불법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해온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 백호무역공사 등 3개 기관과 북한 국적자 황길수와 박화성 등 개인 2명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해외자산 통제국은 칠성무역공사가 북한 정권을 대신해 외화를 벌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요원에게 위장 신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예술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길수와 박화성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동상 건립 사업 등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국 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는데 발효되려면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야 합니다. 맥콜 위원장은 이 법안을 이달 중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틱톡 금지 조치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미국 문화와 가치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2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000건 감소한 1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7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기록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7천 건도 하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천 건 감소한 16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주요 대기업들의 잇따른 해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힘은 아직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시 5개 식당 프로그램이 계절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시와 시의회 그리고 식당협회 등은 지난해 뉴욕주 법원 판결로 5개 식당 영구화가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에 시설을 설치하고 10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에서 교통국으로 바뀌고 라이선스 비용도 기존 255에서 510달러에서 허가 내용에 따라 새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